가족관계 이해하기,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체계라고 쓰기도 하고 체제라고 쓰기도 하고 영어를 따서 시스템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체계 이론은 수학, 물리학, 공학 분야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세계대전 때 정말 최신식 무기, 특별히 전투기를 만들면서 이 이론이 더 급부상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가족치료학도 막 태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치료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일반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체계 이론을 가족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 들어맞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반체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명제가 모든 체계는 더 큰 체계의 하위 체계이다. 다시 말하면 상위 체계가 있고 하위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 하나에 교실이 있으면 그 교실은 전체 학교에 포함되는 거고 그 일개 학교는 거기에 어떤 지역 교육청에 포함되는 거고 이 교육청들은 모여서 나라의 또 교육부에 포함이 되고 이런 어떤 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로 개인이라는 체계,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만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가족 안에 포함된 개인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라는 시스템, 엄마라는 시스템, 아들이라는 시스템, 딸이라는 시스템, 이 시스템들이 모인 그 전체가 또 하나의 체계. 그래서 이게 하위 체계라면 이거는 상위 체계.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모인다면 그 가족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또 상위 체계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전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지금 어떤 상위 체계 안에 속해 있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위 체계는 어떠한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살고 있는 가족과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을 비교한다면 만약에 똑같이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 4인 가족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4명은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시골에서 사는 4인의 가족의 모습과 서울에서 사는 4인 가족의 모습, 또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족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개인도 하위 체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상위 체계를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가족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 체계를 이해하는 양쪽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외부 체계와 주고받는 정보의 흐름이나 상호 교류를 어느 정도로 허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개방성과 폐쇄성이 달라지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폐쇄적인 가족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주변에서 저 가족은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를 좀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아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떤 정보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일종의 폐쇄적인 가족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저 아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부모님, 어머님 좀 아이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내 아이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가족이 또 폐쇄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폐쇄적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이 또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어떤 가족은 조금 개방적인, 서로 좀 대화가 되는, 통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족 구성원 중에는 정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폐쇄적인 개인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방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성이 너무 이제 극단으로 가면 뭐냐면 자기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 어떤 뭐 요즘에 가훈 같은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가족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가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건강한 가족 문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면 갈대가 흔들리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주변의 말에 이리저리 계속 흔들리는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학원을 옮기자, 아 그게 아니되더라, 저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면 그 쪽집게 과외로 성적이 올라갔대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족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개방적인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극단적인 개방성이나 극단적인 폐쇄성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 개방성과 폐쇄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족의 문화,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만들고 건강한 규칙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또 건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땐 그걸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외부에서 뭔가 부정적인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차단할 수도 있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좋은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 부정적인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뭐냐면 엄청난 불안, 그 다음에 분노, 두려움, 그 다음에 뭐 때로는 정말 절망,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뉴스를 쉐어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담백하게 그냥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욕을 하면서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아 그따위로 일을 하니까 이게 사회가 이렇게 되지, 정부가 말이야, 뭐 어쨌든 계속 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뉴스를 전달할 경우에는 그 욕을 통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뉴스에 담겨져 있는 온갖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보통 부모가 전하는 감정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보통 뻥튀기가 돼요. 참 신기하죠. 부모는 한 50 정도의 감정을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한테 가면 100이나 때로 200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폐쇄성,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코로나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 100%의 폐쇄성도 좋지 않고 100%의 개방성,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족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것도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의 핵심은 정말 적절한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징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가족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